어머니, 이 집에선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결국엔 나 없이 사는 게 더 편하단 소리구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 살고 있는 올해 85살 배곡자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가야금을 연주하며 전국을 다녔습니다. 광주, 전주, 서울 무대 위에 앉아 가야금 줄을 튕기면 객석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듣던 사람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수 소리, 어머님 연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는 그 따뜻한 말들이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제 손끝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살던 중 둘째 딸이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해서 딸 집으로 들어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좋았어요. 손녀도 있고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나이 들어도 가족들 곁에서 웃으며 살 수 있다니 참 감사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가족들이 대답이 없고 내가 묻는 말에도 한참 뒤에야 돌아보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또 같은 말 하시네. 이런 말들이 익숙해지면서 나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은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할 곳이 없어지는 거더군요. 어느 날은 손녀가 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제가 안녕 하고 인사하니 우리 할머니 요즘 좀 이상해. 잘 못 들으시고 자꾸 혼잣말 하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딸과 사위가 작은 소리로 얘기하더군요. 요즘 어머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 슬슬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귀에는 그 말이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가만히 앉아 가야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구석에 방치된 가야금. 그건 제 삶의 전부였고 제 목소리였는데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는 말 대신 울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이젠 들리지 않는 사람인 척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목소리가 가족 안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가던 순간 다시 가야금으로 제 존재를 되찾기까지의 이야기를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의 자리가 어딘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혼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지만 이제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든든합니다. 저는 1939년 5월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해가 뜨면 갈매기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면 파도 소리에 잠드는 그곳은 비록 가난했지만 정이 넘치는 고장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하시고 어머니는 김양식장에서 일하며 아이 넷을 키우셨죠. 그중 셋째가 바로 저 배곡자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교 운동장에서 마을 잔치가 열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 무대에 앉아 손끝으로 가야금 줄을 퉁기며 내는 소리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처음 듣는 마법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나무젓가락과 실로 가야금 흉내를 내며 한참을 놀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보단 집안일이 우선이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장에 나가 나무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던 국악교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가야금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남들은 쉬는 시간에 장기를 두거나 수다를 떨었지만 저는 가야금 줄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굶고라도 악기만 만지면 배가 부르더라고요. 20살이 되던 해 마침내 광주에 있는 국악예술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에 매달렸죠.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맺혀도 악기에서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절 가야금은 제 전부였습니다. 26살. 저는 서울의 시립국악단에 들어가 처음으로 진짜 무대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극장, 공연장, 문화회관을 다니며 공연을 다녔고 대중교통도 잘 안 다니던 시절 기차와 트럭에 악기를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습니다. 그 시절은 고되었지만 누가 제게 가장 빛났던 시절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그때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한 대로 흐르진 않지요. 29살 때 아는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이는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조용한 분이었고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눈빛이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결혼 후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야금은 천에 곱게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젠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야지. 그게 그때 제 다짐이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아이 셋을 낳고 기르며 그 시절에 저는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병원도 데려가고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아이들만 잘 크면 됐지요. 그러다 남편이 50이 되던 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논을 둘러보겠다며 나가신 뒤 이웃의 전화 한 통에 얼어붙은 듯 달려갔던 그 아침은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아이들은 커서 각자 도시로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가끔씩 가야금을 꺼내 남편 사진 앞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혼잣말도 모두 그 안에 녹여냈죠. 세월이 흘러 아이들도 가정을 꾸렸고 저는 홀로 살다가 3년 전 둘째 딸의 권유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같이 살면 우리도 안심이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그저 말없이 딸을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웃고 사위와 함께 식사도 하고 아무리 늙어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내가 끼어들려 하면 엄마 또 그 얘기 귀 안 들리시잖아요. 그냥 계세요. 이런 말들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말하면 뭐하냐.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 생각이 들고 나니 가야금조차 손이 가지 않더군요. 가야금 줄은 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줄을 탈 마음조차 잃은 채 매일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곳도 들려줄 사람도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자꾸만 입으로 가지 않았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는 식탁 건너편에서 뭐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내게 그 소리는 물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뿌옇게 들렸다. 들리는 듯 안 들리고 말소리는 있는데 의미는 닿지 않는 그저 입모양만 뻐끔뻐끔 움직이는 물고기들처럼 느껴졌다. 손녀가 키득거리며 말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울었어. 우리 조별 과제 발표 때 내가 했던 말 있잖아. 딸이 웃으며 응수했다. 그래, 역시 우리 딸. 감정 연기 최고야.
사위도 맞장구를 쳤다. 얘는 배우 시켜야 돼. 재능 있어. 나는 그 대화에 껴들고 싶었다. 우리 손녀. 대단하네. 그 한마디를 건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손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한번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없이 밥을 뜨기만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내가 낸 말은 이 집에선 소음 취급이구나. 어머니, 오늘도 잘 안 들리세요? 딸이 큰 소리로 다시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속으로 되뇌었다. 들려요. 근데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도 이젠 듣지 않는 척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딸과 사위가 장을 보고 들어와 식탁에 짐을 부리던 중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가 보내준 고사리 아직 있니? 나 오늘 국 끓이려는데. 그런데 딸은 내 말에 대꾸하지 않고 사위와 눈을 마주치며 엄마 또 혼잣말 하시네라고 웃으며 중얼거렸다. 혼잣말이 아니라 물어본 건데 내 말은 작게 들렸고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손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 안을 지나가다 그 애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 우리 할머니 요즘 이상해. 귀도 잘 안 들리시고 혼잣말만 해. 무섭진 않은데 좀 민망해. 친구들 부르기 껄끄러워.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민망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 말 한마디가 내 등을 천천히 굽게 만들었다. 며칠 후 딸이 진지한 얼굴로 내 방에 들어왔다. 엄마, 병원 한번 가요. 청력도 그렇고 요즘 기억도 자꾸 까먹으시고. 기억은 원래 나이 들면. 아니, 엄마, 며칠 전엔 가스불도 안 끄시고 방에서 꾸벅꾸벅 주무셨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나는 억울했다. 그날은 그냥 깜빡한 거였다. 정말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인 거였는데 그 한 번의 실수가 내 판단력 전체를 의심받게 만든 것이다. 요양원에 한 번만 가보자. 엄마,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구경만이라도 해보면 엄마도 마음 편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침묵했다. 대답 대신 일어나 가야금이 놓인 벽 쪽으로 걸어갔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야금은 내 삶처럼 기억 속에서만 울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의 대화가 안방 문틈 사이로 들려왔다. 당신 진짜 요양원 알아보는 거야? 나도 마음은 불편한데 솔직히 우리 생활도 있잖아. 계속 엄마 돌보다 보면 나중에 우리 딸 공부도 못 챙기고 어머님도 혼자 계시는 게 외려 낫지 않을까 싶어. 나는 숨을 참았다. 가슴이 아려왔고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 들려온 사위의 마지막 말.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우리한테 짐이야. 짐. 그 한 단어가 내 85년 삶을 짓눌렀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뭘 포기하고 뭘 바쳐왔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고 불리는 인생이 참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아도 귀가 살아 있었고 침묵 속에서도 온갖 말들이 떠다녔다. 이튿날 나는 방 안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가야금을 연주하던 그 배곡자가 아니었다. 흐릿한 눈동자, 처진 어깨, 말라가는 입술.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때 오래전 연주회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젊은 시절 전주 국악당 무대에서 연주하던 나. 그때 내 눈빛은 지금과는 달랐다.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내 목소리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장롱 밑에 넣어 두었던 가야금을 꺼냈다. 먼지를 털고 줄을 하나하나 조율했다. 소리. 오랜만에 울린 그 소리는 다시 내 심장을 두드렸다. 한 줄, 두 줄. 그날 내 손끝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내 목소리였다. 요즘은 저녁이 되면 불을 켜지 않는다. 방 안에 어둠이 깔리면 괜히 마음이 편해진다.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치지 않고 가야금 줄이 어둠 속에 숨어버리면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손녀가 친구를 집에 데려온 날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옷깃을 정갈이 여미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인사를 건넸다. 어서 와. 이 할미는 배곡자라고 해. 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손녀는 머쓱한 듯 급히 친구를 자신의 방으로 이끌며 말했다. 그냥 우리 할머니야. 요즘 좀 이상해. 잘 안 들리고 혼잣말도 많이 하셔. 나는 현관에 서 있는 채로 그 말을 들었다. 이상해. 혼잣말, 부끄러움, 그 단어들이 내 귀를 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손녀의 방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내 귀에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늦은 밤 손녀가 화장실에 가려고 내 방 앞을 지나가다가 가야금을 연주하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할머니, 또 그거 하세요? 그거 아직도 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그런 거 아무도 안 들어요. 유튜브에도 없잖아요. 그런 거 올리면 조회수 1도 안 나올걸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애는 나의 인생 전부를 그 한마디로 가볍게 눌러버렸다.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딸이 퇴근하고 들어온 저녁, 나는 부엌에서 무국을 끓이고 있었다. 고기를 얇게 썰고 마늘을 다져 넣고 소금 간을 맞추며 애들이 잘 먹겠지 하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딸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거 또 끓이신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시라니까. 왜? 고기 있으니까 끓인 거지. 저번에도 간 안 맞아서 다 남겼잖아요. 엄마가 요즘 자꾸 뭘 빠뜨리세요. 마늘 안 넣으셨죠? 간장도 빠졌을걸요? 그때 사위가 거실에서 말했다. 아니, 그 김치도 엄청 짰잖아. 어머님 요즘 음식 하시는 거 솔직히 위험하긴 해. 됐어. 그 얘기는 하지 말랬잖아. 딸이 사위 팔을 쳤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딸을 바라봤다. 내가 짜게 담갔다고? 그 김치 내가 그해 겨울 다 먹었잖아. 내가 한 음식 다 맛있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요즘 엄마는 엄마 같지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마치 이 집에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엄마 같지 않다. 그 말은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니다는 말과도 같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고 가야금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딸이 저녁을 차린 후 식탁에 앉아 말을 꺼냈다. 엄마, 할 말 있어요. 나는 딸의 얼굴을 봤다. 표정이 단단했다. 눈빛도 차가웠다. 요양원 한 군데 알아봤어요. 해남에 있는 곳인데 시설도 깨끗하고 하루 세끼 잘 나오고 간호사도 계시고. 나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집 떠나라는 거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뭐냐. 지금 내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버겁고 부담스럽다는 거잖니. 딸은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사위가 대신 나섰다. 어머님,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건강도 걱정되고 혹시 모를 일 생기면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럼 혹시 모를 일을 내가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 너희는 좀 편해지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어. 이 집에선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겠다. 그날 밤 나는 가야금을 꺼냈다. 줄을 조율하고 가만히 앉아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 탔다. 딸이 방문을 열었다. 엄마,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또. 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이게 내 목소리야. 내가 안 듣고 싶어도 나는 이걸로 말할 거야. 그 말에 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그 조용함이 내가 선택한 침묵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뜨겁게 솟구치고 있었다. 분노, 슬픔, 상실감, 그리고 결심. 나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잃은 것은 청력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되찾을 것이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불 꺼진 방 안.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가만히 바라봤다. 가야금은 침대 옆 벽에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엔 얇게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한밤중 모두가 자는 시간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웅웅거리는 울림이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가야금을 끌어안았다. 그 손끝에 닿는 촉감은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살아있었다. 소리 없이 현을 조율하고 다듬어진 줄을 하나씩 손끝으로 누르자 낮고 깊은 울림이 방 안 가득 퍼졌다. 이건 그냥 악기가 아니야. 이건 내 목소리야. 나는 벽에 기대 앉아 손끝으로 조용히 울렸다. 내가 참고 살아온 세월, 내가 버텨온 고요, 내가 감춰온 분노, 내가 말하지 못했던 사랑. 모두가 자는 밤 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내가 낸 소리에 내가 울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이토록 선명하게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마음을 정했다. 숨기지 않겠다고, 내 목소리를 들려주겠다고, 나 자신으로 다시 살겠다고.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딸은 청소기로 거실을 밀고 있었고 손녀는 소파에 누워 이어폰을 낀 채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다. 사위는 TV를 보며 캔맥주를 홀짝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가야금을 두 손으로 들고 거실 한복판에 섰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두 다리를 모아 앉았다. 가야금을 무릎 위에 올리고 줄 하나하나를 조율했다. 툭! 첫 줄을 튕기는 순간 청소기가 멈췄고 TV가 꺼졌고 손녀가 이어폰을 뺐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은 가야금 줄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내 손끝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고 깊은 첫 음이 거실을 울렸다. 마치 새벽에 바람이 문을 열고 스며들듯. 그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큰 말을 하고 있었다. 사위가 속삭였다. 지금 연주하시는 거야? 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손녀는 눈을 크게 뜨고 숨조차 쉬지 못했다. 나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가야금은 울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울고 있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이게 내 말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동안 너희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야.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가 듣지 않았던 거야. 딸이 울먹였다. 엄마, 나는 귀가 멀어진 게 아니었어. 마음이 멀어졌던 거야. 너희가 날 점점 투명하게 만들었고 나는 스스로 점점 작아졌어.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난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게 내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 그게 엄마였으니까.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사위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녀는 입술을 꽉 물었다. 그 순간 손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가 이런 사람이셨는지. 나는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봤다. 그 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시했어요. 할머니를 그냥 늙은 사람으로만 봤어요. 죄송해요.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 아이의 손을 가볍게 감싸주었다.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들어주면 돼. 내 이야기를, 내 음악을. 다음 날 딸은 작은 노트를 들고 내 방에 들어왔다. 엄마, 나 생각해봤어요. 엄마 연주를 영상으로 남기면 어떨까 해요.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엄마 음악을 듣게 만들면 좋겠어요. 나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내 음악을? 네. 엄마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줘요. 우리는 이제 엄마를 귀찮은 존재로 보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나는 손끝이 떨렸다. 내가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말이
이제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가야금 줄을 조율했다. 이젠 혼자 듣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소리로 내 목소리는 이제 숨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늦었지만 분명히 느꼈다. 내 목소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이제는 아침이 오면 제일 먼저 가야금 줄부터 만져봅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결이 줄을 스치고 햇살이 내 손등을 비출 때 비로소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구나 싶어요.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가야금은 다시 거실 한가운데로 나왔고 이 집에는 다시 제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딸과 손녀는 저의 연주를 들으며 박수를 쳐주고 사위도 이제는 제게 차 한 잔 따라주며 말하네요. 어머님, 오늘 연주는 어제보다 더 따뜻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이 집에서 다시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은 손녀가 핸드폰으로 제 연주를 촬영해 올립니다. 할머니의 소리, 세상도 좀 들어야죠. 그 말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마저 닫혀버릴 뻔했죠. 하지만 결국 저는 다시 제 소리를 찾아냈고 그 소리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이 들며 점점 작아지는 존재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듣지 않더라도 스스로만은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조용히 다가가 주세요. 말을 건네고 귀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평생을 품고 있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릴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또 다른 음악이 되어줍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